안녕하십니까. 조세일보사 재무교육원의 서승희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 A를 활용해서 기초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회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경영활동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숫자와 관련된, 화폐와 관련된 모든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내용도 파악이 돼야 되고, 업무 내용이 파악이 된 것을 회계가 원하고 있는 기록 방식인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일정한 방식대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나중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발생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채용했다, 이런 것들은 화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 얼마에 계약을 했고 급여가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화폐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급여가 얼마가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을 다 화폐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화폐로 움직이는 기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의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의 언어,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숫자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을 일정한 기업의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련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주변의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외상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대표자, 그리고 종업원들, 또 어떤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급여,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영 성과는 어떠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시점에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경영 성과이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는 이러한 일정한 시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시점이 12월 31일이니까 일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을 것, 줄 것, 받을 것, 그리고 순자산, 내 순자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급자 또는 고객, 채권자, 주주. 자, 그러면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바로 문 닫을 회사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적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이해관계자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물건을 줬는데, 내가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에 대한 대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지, 또는 은행들처럼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언제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자와 그 차입금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 여부, 거래 조건, 이 사람한테 이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의 채권을 담보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물건은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 조건을 결정을 할 때, 자, 어떤 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면, 그런 기업이면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주고 뭐 3개월 후에 대금을 입금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용도가 나쁜 거래처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현금을 받고 물건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때도 정확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업의 성장 추세나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결손이었고 올해는 이익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얼마나 더 이익을 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재무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연봉 계약서 쓰시죠. 자, 그런데 연봉을 협상하면서, 임금 협상하시면서 내가 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봉을 좀 더 인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정확한 재무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 회계 정보가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자들마다 정보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회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란 말을 쓰는데요. 분식이란 부분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장부를 조작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분이 이제 화장할 때 그 분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결손이 나고 있는데 결손이 난 거를 이익을 부풀려서 과대 계상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반대로 이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조금만 이익이 난 것처럼 과소 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식 회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계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분식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식회계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가 어떤 일정한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IFRS를 따라야 되겠지만,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KIFRS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보고서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요.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를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고 재산, 그리고 갚아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에서 이익이 얼마를 냈는지를 보는 것이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보고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자본 그 자체에 대한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주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회계,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들은 재무제표를 KIFRS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작성할 때 특정한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이 됩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계속기업, 그래서 회사가 1년만 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 회사가 몇 기인지 기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 1기, 처음 설립했을 때가 1기가 되겠죠. 설립해서 첫 번째 해. 자, 2기, 3기. 자, 이런 것들은 회사의 나이로서 표시를 하면서 기수를 보면 회사가 몇 년 동안, 몇 년이나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하에서 기업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발생기준 그랬는데 수익과 비용을 표현할 때는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올해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차를 구입한 곳이 시점이 8월 25일이다. 그러면 8월 25일부터 1년간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지 회계 기간에 12월 31일까지 뚝 잘라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자, 비용을 인식하는 개념이 비용이 현금이 나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된 올해 기간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자라고 해서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생기준 회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가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회계는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정보, 그래서 채권자 등에게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그러면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인데요. 내부에서 경영자 등 원가와 같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도소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품을 팔기 위한 상품을 파는 것과 관련된 원가. 또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원가.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원가이면서 이때 부수적으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그래야 이익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원가를 줄이면서 뭐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물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원가와 관련된 내부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는 세금을 과세소득의 계산 파악을 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무회계를 진행을 하면서 업종에 따라서 원가를 더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회계를 통해서 세금, 법인은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부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장부기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회계에 대한 내용을 회계 기록 계산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래를 식별하고 분류 요약하는 기술적인 절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발생된 거래를 비용으로 할 것인가 자선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차변에는 어떻게, 대변에는 어떻게.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기록된 내용들이 각각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서 마지막에는 재무제표 만들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에 기록 대상이 되는 거래를 식별하고 분류해서 정리하는 기술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가 배우는데 먼저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젠 다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처리되는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신 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기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기이고,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통해서 차변과 대변, 그래서 발생에 대한 부분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자산의 증감 또는 손익이 발생에 대한 부분을 원인별로 기록 계산하는 기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초급 과정에서도 진행할 모든 내용은 영리 기업에 맞는 복식부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단식부기는 학교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런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비영리 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수지라든가 채권 채무에 대한 기록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정하게 수입과 지출 또는 세입과 세출, 그래서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갔고 잔액 0, 이렇게 된 형태가 대부분 단식부기이면서 비영리 기업에서 사용이 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상업부기 또는 공업부기, 그래서 복식부기 개념이고요. 비영리는 일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또는 정부 또는 비영리 재단,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를 기록할 때는 회계에 대한 기록을 계산 또는 기록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를 본점, 지점 또는 본사와 공장처럼 장소에 해당되는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계 연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연도는 우리가 장소적인 범위가 아닌 이 기간적인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범위는 무조건 모든 경영 활동을 무한히 계속되고 있는 이 경영 활동을 계속 정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단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라 이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을 1년 또는 6개월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1년으로 정량을 하고 있고요. 상법에서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상 결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정하면 되는 건데 이를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꼭 이 일반적인 12월 말까지를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 정해놓거나 아니면은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법인은 정관에 정해놓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회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끝나는 법인들을 12월 말 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정관의 개념이 없고요. 여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무조건 한 회계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이면 정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 기업이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나는 시점을 기말, 그리고 이 기간 안에를 우리가 기준거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년은 차기라고 표현하면서 올해는 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단기, 그 다음에 내년은 차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는 기초, 끝나는 시점을 기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기간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한해서 상반기가 6월까지가 되겠고요. 하반기는 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하겠지만 중간에 중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6개월치에 대한 중간 결산인데요. 12월 말 법인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갚아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부채, 자, 그리고 순자산에 해당되는 자본을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 그랬는데, 자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몇 월 며칠 현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자산과 그리고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해당되는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본에 해당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남의 돈이 들어갔으면 부채, 내 돈이 투입이 된 거면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내 자본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이고, 일정한 시점, 그리고 이제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산 쪽이고, 그리고 남의 돈, 내 돈, 그래서 총 자본.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항상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총액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1년 기준이고, 뭐 목적에 따라서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걸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들은 일시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원인, 결과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다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결산이나 비만과 같은 계정들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은 다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 채권, 그리고 과거나 미래,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제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원 이렇게 돼 있는데 따지면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유동과 비유동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예,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꾸준히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당좌 자산, 재고 자산으로 구분했는데 당좌는 바로 현금이 가능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중에 시장성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 또는 외상 매출금과 같은 매출 채권, 선급 비용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고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상품, 상품을 사다가 판매할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 그다음에 내가 만든 완성된 것들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제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공품, 원재료, 저상품 등 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은 1년 이상 현금화가 되지 않고 있는 자산들인데요. 첫 번째 투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장기대여금 등이 되겠고요. 형태가 있는 자산들, 그래서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또는 비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영업권 또는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할 권리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이연법인세 자산, 장기비수금 등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팔면서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을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받을어음을 합친 금액이 매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라고 했었죠. 타인 자본, 그래서 빌렸을 때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서 1년 안에 갚을 것이면 유동부채, 1년 이상 걸리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매입채무라고 했는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이런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미지급됐을 때 외상매입금, 그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돈을 안 줬을 때는 외상매입금.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다른 것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비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그래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됐을 때 미지급금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 자본은 재무상태필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지분. 그래서 순자산으로 표시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에 해당되면서 주주들에 대한 소유권에 해당이 되기도 하겠죠. 투자를 해서 나한테 투자한 그 투자금 위주로 이제 주주들의 소유권에 해당되면서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본금은 주식 몇 주를 발행해서 액면가 얼마짜리를 발행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주 자본금 또는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보통주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에서 발생된,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금,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이 감자 차익 등이 되겠고요. 자본 조정은 자본에서 발생한 차감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나 주식을 발행했는데 할인해서 발행을 했을 때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을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성이 없지만
비상장 법인에 해당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평가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또는 해사업에 대한 환산 손익, 현금 흐름 회피와 관련된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 이런 부분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익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미처리 분이익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이익준비금 또는 적립금 등이 이익여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에 해당이 되면서 주주들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 지분, 그래서 주주 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 해당되는 출자금 등이 자본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 및 경영 성과,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되겠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보고서.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고, 보시면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이익이 되고요. 여기에 판매와 관련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감하면 영업손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자, 여기에다가 영업외에서 발생한 수익 더하고 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여기에 법인세 세금을 차감하면 당기 순손익이 되겠습니다. 중단 사업이 있는 본지점 중에 지점이 이제 문을 닫았다, 이런 경우에 중단 사업 손익이 있는 경우에 계속 사업과 중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서 여기에 차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일단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발생한 단기 거래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생 원천별로 구분은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이제 수익이죠. 수익은 매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나 또는 여유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외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에는 경영 활동 결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대가, 그래서 매출에 대한 원가나 아니면은 이자, 비용, 수수료, 임차료, 급여 등과 같이 경영 활동과 관련된 판매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또는 부채 증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변동표는 법인기업에서만 작성을 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인데요. 자본금이 자본금, 자, 그리고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제공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자본에 대해서 이 5가지 항목이 어떤 형태로 증가되고 또는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주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주들은 투자금에 대해서 자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활용을 검토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또 재무 활동 또는 외화 표시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가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은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어떤 내용을 추가 정리해 주는 것이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를 어떤 형태로 했다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석,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하는 항목이 주석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재무제표라고 한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재무 그다음에 기업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회계의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할 때는 보고서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게한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 주석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보고서의 형태로 가지고 가면서 재무제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